안녕하십니까. 바로 에피타이저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뉴욕 사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셨죠. 뉴욕, 뉴저지주 일대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지하철, 공항 등의 교통도 마비됐고요. 또 집이 막 침수되고 차가 떠내려가는 등 비 피해가 아주 잇따랐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에 뉴욕시 전역에 3 내지 많게는 6인치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8인치 내린 곳도 있고요. 뉴욕의 JFK 공항에는 하루 약 8인치의 집중호우가 내려서 1948년 이후 최대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는 불과 3시간 만에 한 달치 강우량인 4.5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하튼 센트럴파크의 강우량은 약 5인치를 넘어섰습니다. 대부분이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뉴저지주 호보켄 일대는요, 허드슨 강의 만조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심각한 홍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지난 토요일 맨하탄과 브롱크스를 연결하는 할렘 라인 그리고 허드슨 라인 등의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라과디아 공항 일부도 폭우의 영향으로 임시 폐쇄가 됐었고, 또 공항과 지하철을 연결하는 버스 운행도 중단됐었습니다. 브루클린, 퀸즈 등에는 이 주차된 차량이 침수되면서 차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CNN에 출연한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이번 폭우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었고요. 또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에 시민들에게 자택에서 머물 것을, 밖에 웬만하면 나오지 말고 자택에 머물 것을 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피해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번 폭우와 홍수로 인해 뉴욕에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다고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캠핑을 하던 9살짜리 소년이 현재 실종 상태이기 때문에 뉴욕 경찰이 계속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굿뉴스로 좀 들어와 주기를 바라겠고요. 한편 뉴욕시는 또 어제 SNS를 통해서, 시정부가 운영하는 SNS를 통해서 폭우가 지나가고 나니까 캐나다로부터 산불 연기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는 경고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며칠간은 캐나다 산불로 인한 심한 연기가 뉴욕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시민들에게 야외 활동 자제를 며칠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외 활동 자제 권고에도 어쩔 수 없이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활동이라기보다는 일을 하는 그런 직업들 말입니다. 바로 이 배달원들인데요. 뉴욕에는 자전거나 작은 오토바이 등을 타고 차량에 빼곡하게 트래픽이 심하게 밀린 도로를, 차 사이를 요리조리 다니면서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피자 배달원, 음식 배달원 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산불 연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요, 지난주에 뉴욕시에서는 배달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로 한다라는 내용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화제가 되고 있느냐? 한국에도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르바이트로 하시는 분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배달하는 분들을 라이더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라이더라고 해서 이제 배달 아르바이트 하는 그 젊은이들, 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이들이 그 뉴욕 배달원의 시급 인상 뉴스를 보면서 아주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들은 뉴욕에서는 배달 일을 하루에 4시간만 해도 300만 원을 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들 사이에 급속하게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는 하루에 4시간만 일해도 300만 원을 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부러워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잠깐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진짜 뉴스일까? 혹시 가짜 뉴스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제가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요. 같이 좀 해보실까요? 자, 시간당 18불이니까 하루 4시간 일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72. 주 5일만 일하면, 하루 4시간 일하면 6일도 좀 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또 공부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 친구들. 주 5일만 4시간 일하는 걸로 하면, 일주일에는 $360, 한 달에는 $1,440. 자, 이걸 원화로 바꿔보면 약 한 1,300원 정도만 쳐도 약 한 200만 원쯤 되는데요. 미국은 배달해주는 사람들에게 팁을 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주문한 음식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2, 3불을 줄 수도 있고 3, 4불, 4, 5불 줄 수도 있는데, 하루 평균 이들이 팁으로 받는 돈은 한 20, $30 정도는 좋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 달이 되면 한 5, 600불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00불 가까이. 뉴욕은 음식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배달시켰는데 1, 2불 줄 만한 그런 음식값이 아니잖아요. 배달시킨 후에 줄 수 있는 그게 한 10%만 준다 그래도 5, 6불 정도 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에 이제 팁만으로도 한 1,000불 정도 가까이 벌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팁까지 합하면 한국 돈으로 봤을 때 한 달에 300만 원은 좋게 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요, 서울의 직장인 가운데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 4시간, 주 5일만 일하고도 300만 원을 버는 뉴욕의 배달원들이 마냥 부러울 만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에피타이저 뉴스가 다른 뉴스보다 조금 길었습니다.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식당 가서 그 에피타이저 다 먹고 나니까 이미 배부른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자, 오늘도 그런 경우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출첵하신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 그냥 방문하시는 분들은 오늘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연방정부 셧다운 가까스로 피했다라는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의 코앞에서 일단 급한 불을 껐습니다.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 처리 시한 종료일인 지난 토요일 밤 12시가 이제 종료였는데, 지난 토요일 밤 하원에 이어서 상원이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그 셧다운 사태는 일단 여야가 타협을 모색할 45일간의 시간을 일단 벌면서 피하게 됐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새롭게 제안한 그 임시 예산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찬성 335, 반대 91표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약 99%인 209명과 공화당 의원의 57%인 12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이제 상원으로 보내졌는데, 이 상원에서도 임시 예산안 이게 이제 찬성 88표, 반대 9표로 가결됐습니다. 상원은 민주당 의원 가운데 46명, 그리고 공화당 의원 가운데 39명이 각각 찬성을 했고요. 반대표 9장은 모두 공화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자,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으로 셧다운 약 3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의회 문턱을 넘게 된 것입니다. 이 임시 예산안은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자정 전에 서명을 함으로써 즉각 발효가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일단 통과된 임시 예산안은 오는 11월 17일까지입니다. 연방정부 예산을 그때까지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화민주 양당이 좀 더 치열하게 협상을 할 45일을 지금 예산안처럼 지금처럼 일단 45일을 그렇게 가자. 그리고 그 45일 동안 협상을 계속 하자라는 그런 것이죠.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해온 예산 대폭 삭감안과 또 강경한 이민 정책 등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임시 예산안입니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셧다운 사태를 피해야 한다라는 데에 여야가 막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극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임시 예산안 처리 후 공화당이 분열되는 그런 내홍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한 뒤에 이 공화당 강경파는 하원 의장 해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화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요. 공화당 내에 강경파가 그런 것입니다. 사실 메카시 의장은 강경파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뭐 온건파까지는 아니어도 강경파와는 좀 사이가 좀 좋지 않습니다. 같은 당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자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 본인은 물론 공화당 내의 이 온건파 의원들은 이 같은 강경파 의원들을 비판하는 등 공화당이 지금 급속히 분열되는 분열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경파인 맷 게이츠 하원 의원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아무도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라면서 이번 주에 메카시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친트럼프계인 이 게이츠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 메카시 의원입니다. 그는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와 함께 임시 예산 처리 과정에서 정부 지출 대폭 삭감, 또 강경한 이민 정책 등 이런 내용 등이 반영되기를 강하게 요구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민주당에게 끌려가듯이 임시 예산안을 처리한 메카시 하원 의장이다 라면서 그를 더 이상 하원 의장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공화당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자, 셧다운은 일단 피했습니다만은 공화당 내부 논란은 이 때문에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해임 결의안이 상정이 되면 투표를 통해서 의원들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 통과되는데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온건파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고 또 민주당 의원들은 뭐 다 해임 결의안에 다 반대할 것이니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을 공화당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한편 예산안 투표와 관련해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연방 하원이 지난 토요일 밤 연방정부 셧다운을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 예산안을 표결하기 직전 의사당 내에서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자 의원들이 대피하는 등 갑자기 소동이 발생했었고요. 그 바람에 표결이 1시간 이상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보기를 누른 인물은 민주당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저말 보먼이라는 민주당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왜 눌렀냐라고 의회 경찰이 이제 물었더니 실수였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다분히 고의적인 것 같다라면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NBC 방송은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를 지연시키려는 듯 보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물론 있었습니다. 당시 그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는데 공화당이 서둘러서 투표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불평을 많이 여기저기서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소동 끝에요. 결국 투표는 예정 시간보다 한 2시간가량 늦게 시작됐고요. 그 시간 동안 법안을 읽어본 민주당 의원, 그 시간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한 2시간 동안 열심히 법안을 다 읽었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은 오케이, 이 정도면 일단은 임시 예산안 통과시킵시다 하고 99%가 일단 찬성표를 그때 던졌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쩔 때 보면 하는 행동들이, 국회의원들 하는 행동들이 좀 애들보다도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진작 좀 읽어보지. 그거 읽어보는 시간을 벌겠다고 화재 경보기를 일부러 손으로 쳐서 눌렀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아이들보다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 아이폰 관련 소식 속보 이어지는 소식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보도를 해드렸죠. 아이폰 15, 이 고급 모델이 쉽게 과열이 된다라는 지적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 애플이 이례적으로 지난 주말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토요일 성명을 내고요.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이 쉽게 과열된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조만간 이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될 것이고 아이폰의 과열을 야기하는 이 앱 개발자들과 협력을 해서 문제를 현재 해결 중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애플은 이어서 아이폰 15에 장착되어 있는 일부 타회사 앱으로 인해서도 과열이 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그 일부 타회사 앱, 우리도 왜 전화기 사면 앱이 이미 쫙 깔려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애플에 관련된 그런 앱도 물론 있지만 애플과 관련 없이 그냥 장착되어 있는, 따라서 나오는 그런 앱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타사 앱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애플이 아이폰에 관련돼서 아스팔트 9이라는 게임 앱과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불리던 지금 메타, 인스타그램, 그리고 이제 우버 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앱 때문에 과열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 문제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폰 15 시리즈는 지난달 22일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40여 개 국가에서 먼저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일에는 마카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20여 개 국가에서 선보였습니다.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는요, 오는 13일 출시됩니다. 상당히 늦게 출시되는 것이죠. 아니, 한국은 왜 이렇게 늦게 출시하지? 하는 궁금증 안 드십니까? 한국 같은 데를 빨리빨리 출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애플은 한국 시장을 거의 신경 안 씁니다. 한국은 그 애플의 경쟁사인 삼성 갤럭시 폰의 성지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 분들은 뭐 거의 삼성폰을 많이 쓰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부 아이폰 매니아가 있기는 합니다만 한국에서도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아이폰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는 많이 차이나게, 그리고 한국이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게 상당히 발달한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제로 해도 아이폰 사용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낮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애플이. 그래서 이제 한국은 사실 애플이 포기한 시장입니다. 삼성 갤럭시 폰의 성지인 한국에서 애플이 뭐 크게 마케팅을 크게 할 생각은 없다, 뭐 이런 생각인 것이죠. 자, 다음 소식인데요. 다음 소식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소제목, 이런 소방관이 있습니다. 입니다.
자, 아이오와주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아이오와주에서 최근에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방화 사건의 용의자로 관할 지역의 소방관이 체포되었습니다. 아이오와 경찰은 지난 4월 이 지역에서 벌어진 일련의 방화 의심 화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연쇄적으로 발생했던 이 화재는 대부분 그 배수로 인근에서 발생해서 일부는 인근 옥수수 밭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또 버려진 건물 내에서 불이 나는 사건도 잇따랐는데요. 경찰은 이 화재가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동안 수사를 벌였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지난 주말 관할 지역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올해 60세의 소방관 캔들 유진 로드스라는 사람을 13건의 방화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로드스는 이 소방서에서 지난 6년간 일해왔으며 본인이 불을 낸 뒤에 소방서로 돌아가서 소방대와 함께 해당 현장에 출동해서 화재 진압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불을 내고 본인이 끌어간 겁니다. 경찰은 로드스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불 끄는 사람인지 불 내는 사람인지도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월트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 있죠?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하고 뭐 비슷한 거죠. 스트리밍 서비스. 이 디즈니 플러스가 미국에 이어서 캐나다에서도 구독 어카운트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최근 이 캐나다 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앞으로 같은 어카운트 계정으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이용자를 한 가구 내의 구성원으로만 제한하겠다라고 공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집에 사는 사람하고만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지 않는 다른 사람과는 공유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내라는 것이죠. 디즈니 플러스는 이 새로 변경한 정책에서 가입자들이 자신의 어카운트를 동거하고 있는 같은 집에 사는 그 가구 구성원 외에 다른 집에 사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사용할 수 없게 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서비스를 해지시키겠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 정책은 캐나다에서는 이제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이런 방침은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캐나다는 그 말씀드린 대로 11월 1일부터인데 곧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넷플릭스에 이어서 디즈니 플러스도 같이 이런 제한에 합류를 하면서 이 스트리밍 업계에서 어카운트 공유를 금지하는 정책이 앞으로 대세로 굳어지는 그런 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5월부터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어카운트 공유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미국, 영국, 덴마크 그리고 캐나다 등 소위 부유한 선진국에서 과체중 여성은, 소위 좀 비만한 그런 여성은 같은 직장 내에 정상 체중인 여성 동료에 비해서 급여가 한 10% 정도 낮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그 몸무게에 따른 임금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들은 이 같은 소위 그 비만 벌금이 여성과 소녀들을 살을 빼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몰아넣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주요 국가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소득과 성별 그리고 비만도 등에 대한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이런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소위 부유한 나라에서는, 요즘은 한국도 부유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네, 소위 부유한 나라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적정 체중에 가까운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고 있었고 빈곤할수록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이코노미스트는 과체중 또는 비만인 여성은 다른 동료 여성들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라면서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는 과체중 여성의 급여가 마른 여성 동료 대비 약 10% 정도 낮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조사 기관들도 이런 결과를 낳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저 불편한 진실인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최고의 명예인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 그들은 상을 받기 전보다 연구 생산성이 상을 받고 나면 더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받고 나니까 뭐 일을 안 하는 건가요? 여하튼 뉴욕타임즈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탠포드 의대 교수팀의 논문을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21세기에 노벨상을 받은 72명의 과학자와 메가더 펠로우십 수상자 119명을 선정해서 조사했습니다.
메가더 펠로우십, 천재들의 상이라고 알려진 이 메가더 펠로우십은 각 분야의 인재를 격려하기 위해서 지난 1981년 미국에서 제정된 상입니다. 연구팀은 노벨상과 메가더 펠로우십 수상자들의 논문 발표 건수와 인용 건수 등을 각각 추적했습니다. 연구팀은 논문 발표 건수와 인용 건수 등은 과학자들이 해당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추적 결과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 상을 받은 뒤에 발표한 논문 건수는 그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을 받은 뒤에 발표한 논문은 인용 건수가 상을 받기 전보다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확인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이 노벨상 도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만 막상 상을 받고 나면 더 이상의 도전을 하지 않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요, 이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견인데요, 이건 과학자들이 해당 분야의 특정 연구 주제에서 노벨상을 받은 뒤에는 다른 연구 주제로 영역을 이동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영역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연구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둘 다일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타이타닉호 관광 잠수정 참사. 제가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인가 발생한 사고죠. 이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 참사가 영화로 제작됩니다. 잠수정 타이탄은 지난 6월 18일 이 잠수정 운영사인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스타턴 러시 CEO를 비롯해서 영국의 억만장자 해미시 하딩이라는 사람, 그리고 파키스탄계 재벌인 샤자다 다우드, 또 그의 아들 술레만 다우드,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해양 전문가인 폴 앙리 나졸레를 태우고 이 바닷속에 침몰해 있는 타이타닉호를 보러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깊은 바다, 심해로 들어갔습니다. 바다 밑에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실종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죠. 미국 해안경비대 등의 대대적인 수색 작업으로 나흘 만에 잠수정의 잔해가 심해에서 발견됐지만 탑승자 5명은 전원 사망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잠수정은 거센 외부 수압으로 인해서 잠수정 선체가 안쪽으로 급속히 붕괴하는 그런 현상인 내파를 겪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폭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터지는 것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반대로 이 상태에서 안으로 터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위 내파라고 하는데, 강한 바다의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안으로 붕괴되는 내파를 겪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1912년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중에 대서양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면서 당시 승객 1,500여 명의 희생을 낳은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후에 이 사건은 유명한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 영화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비극의 현장을 보겠다고 바다로 들어간 관광 잠수정에서 또 비극이 되풀이됐고, 또 이 되풀이된 비극도 역시 영화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셀비지드라는 제목으로 가칭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셀비지드가 이제 뭐 구조하다, 뭐 배를 인양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영화는 잠수정 실종 전후에 발생한 사건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서 드라마틱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LA, 10월은 한국의 달 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임과 동시에 또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이됩니다. 이에 따라서 LA 주재 한국 공공기관들과 함께 10월 한 달 동안 이 LA 인근에서는요, 한국의 달처럼 이 행사가 곳곳에서 이어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특히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자, 우선 10월 3일 내일은요, 한국에서는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10월 3일 개천절을 기념해서 총영사 관저에서 열리는 국경일 리셉션을 시작으로 행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5일부터 8일 사이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그 조명이 LA 시내 한복판의 그 윌셔 그랜드 센터에서 불을 환하게 밝히게 됩니다. 자, LA 다운타운에 있는 그 윌셔 그랜드 센터, LA 다운타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데요. 일부는 이제 센터로도 운영이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층은 호텔로 운영이 돼서 사실 윌셔 그랜드 호텔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항공 소유의 빌딩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이 윌셔 그랜드 센터를 운영하는 한진 인터내셔널과 이 MOU를 체결하고 다운타운에 있는 이 빌딩 고층에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메시지를 담은 조명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 조명도 멋지겠습니다만은 LA에서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 이 성조기와 태극기가 함께 펄럭이며 나부끼는 그런 모습 아주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10월 9일은요, 한글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는 7일, 9일에 딱 맞추지 못했고요. 오는 7일 한국어진흥재단이 주최하는 한글 이름 북글씨 행사가 한인타운 내 마당몰이라는 그런 쇼핑몰에서 열립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컨퍼런스 그리고 기념 세미나 등등도 20일과 24일 각각 진행됩니다. 또 그리고요, LA에서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목금토일 나흘간 올해로 벌써 50회째를 맞은 LA 한인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한인타운에 있는 조그마한 파크, 조그마한 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이 옛날에는 한 20, 30년 전에는 그 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아드모라는 길 코너에 있었기 때문에 아드모 공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쯤인가 정확한 제가 연도수는 기억 못하지만 한 20년 전쯤에 한인타운이 열심히 시정부에 그 제청을 해서 이 아드모 공원이 서울국제공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한인타운에 있는 그 서울국제공원에서 한인축제가 벌어집니다. 11일부터 그리고 14일까지는요, 세계 한인 기업인들의 연례 최대 행사인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디즈니랜드 인근에 있는 애나헤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한국 문화가 미국 사회에서는 K컬처라고 많이 하는데 이 K컬처라는 고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번 10월 한 달 동안 LA 인근에서는 그 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더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팝을 필두로 해서 K-푸드 음식, K-뷰티, 화장품 또는 화장하는 방법, 테크닉, 화장하는 스킬 이런 걸 통틀어서 K-뷰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 옷 잘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K-패션, 또 한국 의료진들 실력 좋잖아요. 그래서 K-메디칼 등등, K-푸드, K-뷰티, K-패션, K-메디칼 등등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든 분야에 그냥 K자를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언제 일일이 K자를 앞에서 다 붙여요. 그냥 이런 걸 모두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한다면 K-파워라고 하고 싶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로 한국인의 파워, 한국인의 위상을 표현하는 K-파워가 자, 이제 10월 한 달 LA에서 계속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찐 구독자님들께 특급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그냥 방문해 주신 분들이라면 오늘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